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숨은 선대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때문에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선대위원장 겸 예. 감찰위원장. 감찰위원장, 윤리심판원장까지. 예. 제가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가 이 아이디어 역할있군 해가지고 똥 싸자마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월 25일까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SNS 올린 글들을 전부 다 정성평가하지 않고 숫자만 세서 얼마나 올리시는지 그걸 다 집계를 해가지고 뒤로 80등까지 뒤로 80등 세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의원님들 선수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과거에 어느 캠프에 있었는지 불문하고 다 열심히 올리신다고 하셔서 참 이 나부랭이의 전략이 통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람감을 느꼈습니다. 잘 보이세요 저한테? 열심히들 하셔야지. 아니 제가 그러는 이유가 뭐 김용민이가 막 존재감을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인정 욕구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니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 나부랭이 김용민도 뉴스에 나오는 판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뉴스에 나오는 판입니까? 우리 저 의원님들은 뭐 하나 올리면은 그게 기자들에게 쭉 스크린이 돼요. 그렇다면 그 권력을 이용하셔야지. 그래서 선거에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게끔 하셔야지. 아니 그냥 대점 휴업 상태로 놔두면은 그건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초선들한테 우리가 비판을 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좀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예. 안타깝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님의 이 선제 공격에 덧붙여가지고 송영길 대표께서 전부 다 지역구에서의 당원 배가 운동, 그 다음에 유관 상임위 관련 핫도그빵 만드는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것도 한 12월 말이나 당 대표가 검사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검사하듯이. 그 당대표께서 권한을 갖고 전수조사하시면은 위력적일 겁니다. 이런 일개 나부랭이가 이렇게 밖에서 조사하겠다. 이거보다도 훨씬 효력이 있을 것이고요. 총선 때 반영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아니,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가 있으면요. 다음 선거 때 아마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언론에 공개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이게 제일 그래서 저희 나빠요. 평화나무 신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위부터 뒤로부터 뒤로부터 80등. 80. 아니 저 숫자 세는 역할 좀 시켜달라니까요. 이미 용역을 줘가지고 무려 6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래서 일단은 국무위원들은 빼야지. 국무위원들은 그거 들어가면 안 되죠. 선거운동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뺐다라는 거는 분명히 밝히고요. 당 지도부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도부 조사해야죠. 조사를 해서 일단 SNS에 올린 숫자만 우선 공개를 하되 뒤로부터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 언론의 인터뷰로 열심히 기여했다든지 혹은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뭐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작의 여지가 없는지. 근데 다 빵이다. 이거 하면은 그리고 다 빵인 사람이 있을 대가리 거야. 박아야지. 나올 진짜 그러면. 있어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앞에서 1등은 누가 될지 대충 짐작이가. 아마 좋아하는 싫어하든 송영길 대표가 앞에서 1등 할 것 같은데. 네. 제일 많이. 제가 전수조사에서 1등부터 한 20등까지는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분들은 박수를 받아야죠. 아니 어저께 열린공감 TV에서도 그걸 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거는 저희하고 완전히 별도로 한 따로 기획을 했던 거고 아.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전수조사니까요. 그 숫자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하세요. 왜 우리 방학 숙제도 전날 하는 게 그렇지 계약 한 이틀 전에 다 하잖아요. 아유 제가 어쨌든 뭐 방학 전에 지난달 저하고 이제 SNS 친구 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했나는 봤거든. 봤는데 우리 김 PD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안민석 의원 1등 했더라고. 아 그래요?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 요즘 상을 드리려고 상도 하나 드리겠다.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상은 밥상? 밥상 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11월 23일에 녹화하는 정치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진영 태국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저도 좀 안 하자면 어떻게 안 돼요? 네? 장성철도 하는데 김용민이가 못할 소냐라는 제가 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대구에 한 번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아니 뭐 차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기 학교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서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경북 경산시 하양이라고 아니, 하양읍이라고. 경산 가톨릭대학교라고 해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학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가 옛날에 표성여대라는 곳이었어요. 저희 다닐 때는. 그렇구나. 또 생각해보니까 대구대학교도 경산에 있더군요. 예. 힘듭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교수님 또 모셨고요. 오늘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두환 씨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전두환과 이은영의 어떤 그런 저희야 인연이 맞죠. 인연을 얘기하신다. 학교 다닐 때 맨날 대모를 대상이 전두환이었죠. 전두환 타도. 네. 전두환이 또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막 무지하게 또 탄압을 했잖아요. 학생운동. 네. 그저 페퍼포구 차. 아이고, 그래요. 네. 지랄탄이라고 지랄탄. 하나요? 네. 지랄탄. 지랄탄 진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전두환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노태우 됐을 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 그렇지, 때까지 그거보다 전두환이었어요. 좀 그렇겠죠. 예. 근처에 한양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살던 동네. 한양대학교. 우리 종석이 형이 열심히 또 학생 운동하시던 때. 그거 뭐 그냥 날마다 그냥 뭐 시위가 벌어지니까 그 또 바람의 방향이 저희 뒷동네 방향으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최루가스는 홍딱 다 뒤집었었어요. 서울에는 이제 한양대하고 연세대가 연합 집회를 많이 했죠. 아주 독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를 많이 한 곳이 한양대 연세대다 보니까. 근데 한양대가 그렇게 또 시위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가? 이른바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골목이 많았어요. 그쵸, 거기가. 그러니까 막 경찰이 100골 단위든 흑골 단위든 막 잡으러 와도 숨을 그 골목이 너무나 많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파리 가 보면은 그것도 프랑스 혁명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파리. 그래서 파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로 권력자들이 골목을 다 없애버렸어요. 광장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잡기 좋게. 근데 저희는 참 잡기 힘들어가지고 연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 그 선배 중에 영화 평론하시는 남태우 씨라고 있습니다. 남태우 형. 예. 그 형님이 예. 전두환 생가 불질러가지고 진짜. 방화범으로 감옥을 갔다 오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전두환 생가 불질러서 생가. 예, 방화범으로 감옥을 가셨습니다. 남태우 형님이 천공스승하고 같은 나이였어. 자, 이건 전두환 시대가 이렇게 종막을 맞았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전두환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흔히 뭐 전두환 이손자 구속 결사대 이런 것도 하기도 했고 진짜 생각나네, 구속 결사. 예, 구속 결사대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연희동으로 잡으러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백담사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백담사 가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백담사를 가기로 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1988년 11월 23일. 아, 오늘이야. 오늘이네. 아, 오늘이에요? 네, 오늘이야, 오늘. 그럼 오늘 오늘 백담사 가기로. 그때 대국민 사고하고 백담사 간 거 아닙니까? 백담사 간 날이 죽은 날이야. 야, 참 기가 막힌. 희한하다. 예. 역사의 인연이라는 게. 또 노태우가 비자금 발표하고 눈물을 흘렸던 때 기억하십니까? 95년에? 네. 그날 노태우가 죽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참 이게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때가 10월 27일, 죽은 날은 10월 26일. 참 이게 어떻게? 그래 뭐 저희 시대를 관통하는 거죠. 이 광주학살 주범이니까. 그렇지. 어릴 때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 혹시나 하이틴 로맨스 이런 데는 불치병 걸리면은 뭐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 만나면 우리는 혹시나 불치병 걸리면은 전두환한테 복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전두환. 이렇게 갔습니다. 자, 전두환이 갔는데 뭐 90살 천수를 누렸다고 봐야 되겠죠. 90살. 90살이면 오래 산 거라고 봐야 될 텐데. 저는 뭐 전두환 노태우는 어떤 용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 국민을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변별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노태우는 그래도 사과를 그럼요. 했으니까 네. 노태우는 전두환보다는 좀 죄의 무게가 덜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전두환의 죄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전두환이 갔습니다. 갔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저승에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전두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전두환은 이제 군사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다른 양상 같지만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의 권력기구라는 것이 폭력의 독점이거든요. 군사 쿠데타는 직접적 폭력을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했다면 검찰 쿠데타는 이제 숨어있는 내재된 구조적 권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획책한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덜 직접적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야기를 우리가 뭐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국가 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특히 군사 쿠데타는 아무래도 이제 무력에 의한 거지만 이게 검찰 쿠데타는 사실 보이지 않는 무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쿠데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저도 이제 요새 좌담회나 이런 거 지금 하는데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나게. 저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네. 우리나라 사회 교육이 잘못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 있고 우리 뭐 법치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제가 늘 그 이야기하는데 법치주의라는 말은 전 세계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룰 오브 로거든요. 네. 법에 의한 지배거든요. 법은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적 수준으로 상승시켜 준 거야. 그렇게 해서 법치주의라는 말들을 쉽게 쓰는데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사회책에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네. 그런 교육이 좀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아요. 갈등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형식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두환의 이런 과오들은 그가 죽었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네. 영원히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래요. 그가 사과하지 않은 대가가 어마어마할 것임을 아마 본인은 죽어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이슈는 전두환을 조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어디 기자회견 중에 갑자기 전두환이 죽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 네. 증문이었는데 네. 즉설이었습니다. 쿠데타 세력 학살 주범은 조문 안 간다. 아주 단호하게 그냥 한 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이런 지도자도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윤석열은 처음엔 가야 한다라고 했다가 안 간다고? 아마 프롬포터에 가지 말라고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갈팡질팡. 그래서 정말 이것도 간표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젊은 세대 좌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무능력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예, 젊은 세대들이 준비 안 됐다, 무능력하다라는 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이런 거 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증문즉답이 안 나오는 이런 리더를 어떻게 리더로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윤석열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 좋은 평가가 꽤 많이 있어요. 20대. 정권 교체를 네. 뭐 할 수 없죠. 그 리스크는 다 안고 가야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렬히 사과하고 자신이 이끄는 민주당은 다를 것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민주당 리스크가 한 4개월 내내 갈까요? 대선 투표 당일까지 갈까요? 갑니다. 가요. 한순간에 이게 축적된 이미지가 바뀌지 않거든요. 아 그렇다고 넉 달 동안 그 열심히 만약에 그 달려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당의 문제는 첫 번째 구조의 문제고 구조보다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념 가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구조의 문제, 세 번째는 정치 문화의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80석 의원들 다 네. 운동장에 모아놓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이재명 후보가 빠따를 때리면 어떨까? 저는 뭐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부터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은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이라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망가진 건 뭐 당연한 건데 민주당도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4.86 이후에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세력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뭐냐면 개별 전문가들이거든요. 대다수가 네. 자기 전문 영역이지 정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이 진보 정당의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 하는 방법들은 정당 내에서 정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양성을 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대학원 이런 거 6개월짜리 과정 만들어서 모든 선출직 당직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다 교육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 뭐 선거를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다면은 네. 한번 전체 다 입소를 해서 아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장도 한 바퀴 돌고 이재명 리더의 그 지도 아래 뭔가 민주당이 환골탈퇴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초재선들 중에 당신 정치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은 절반 정도는 윤석열처럼 헤매는 사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정치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민주당이 왜 왔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철학적인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성찰, 감성적 접근, 그다음에 실제로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호감을 떨어뜨려 주는 거고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지 정책 한두 개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과 노선의 문제, 정당 구조의 문제, 정치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여론조사 네. 한 주 동안에 그 지표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변화가 감지됩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윤석열이 다 이겼다면은 이번에는 꽤 격차가 좁혀졌다. 네. 모든 지표에서 다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비슷한 게 MBS 전국 지표조사 지난주에 나온 거랑 이번 주 초에 나온 TBS 의뢰 KSY 조사가 사회 여론조사. 네, 예. 0.51%포인트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늘 나온 그 윈지코리아 조사 22일 날 실시한 이 윈지코리아 조사는 다시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큰 흐름은 윤석열 후보는 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승한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윈지코리아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8%포인트 격차인데 네, 격차 줄었죠? 지난번에는 12%포인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좁혀지고 있어요. 양상 뭐 네. 너무 그 보수 편향인 여론조사조차도 지금 좁혀져 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예컨대 유데일리 시사경남과 PNR PNR 것도 데일리안과 네. 여론조사 공정, 불공정 그리고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네. 이 조사 역시 너무 보수 편향이 심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격차가 좁혀지고 꽤 있죠. 좁혀진 결과가 나왔어요. 컨벤션 효과 이제 끝났고 조정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들어갔고 이재명 후보는 많은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결집이 시도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찰, 감성, 그다음에 직접 소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이제 바닥의 정서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격차라든지 여론조사 지금 추이가 이제 뭐 ARS냐 또 표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은 컨벤션은 빠진 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가 주요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근데 이제 올라간 격차에 대해서는 조금 표집의 문제를 또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40대 그다음에 이 중도 표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계속되는 리더십에 대한 논란 그거가 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타고 이제 지방 순회를 하는데 네. 사실 시장을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돌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직접 소통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 정서를 자꾸 건드리는 그 네. 일정 이것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모멘텀을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조사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번 주도 조금 더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가 좀 유지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와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쪽은 다시 이제 뭐랄까 친이계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올드보이들. 올드보이의 귀환 거의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종인 합류 여부도 상당히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처럼 뒤집는다 이런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요. 뒤집힌다? 12월 달 안에 뒤집힌다 뭐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격차가 순식간에 어떤 거는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면은 흐름만 타면은 뭐 또 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 게. 저는 이게 좀 구조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들을 하는데요. 이게 그림 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측면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뭔가 하면은 셀러리맨들과 20, 30대예요. 그렇지. 셀러리맨들과 20, 30대에 어필할 수 있는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은 정경련하고 스타트업 같이 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20, 30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셀러리맨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흔히 하는 이게 강남 좌파입니다. 강남 좌파 컨셉이 보여줘야지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지. 네. 지금 흔히 하는 이 바닥, 그다음에 흔히 하는 좋게 말하면 민중적인, 서민적인 이런 모습만으로는 뒤집을 수 있는 것까지는 저는 못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메타버스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거를 칭찬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역대 대선 후보들도 다 지방을 돌고 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워낙 그 선대위의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나와서 지금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월 안에 뭐 격차는 좀 좁혀질 수 있겠지만 이게 크로스까지 갈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약간 회의적이에요. 메타버스 그것도 너무 좀 구태의연합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워낙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조언 드리자면은 네. 부동산 문제를 못 뒤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위기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위기는 묻어두는 거고요.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셀러리맨들과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취업의 문제, 미래 비전의 문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시선을 완전 돌려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전선을 뒤집는다고 하면 그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어저께 지난주 이렇게 쭉 계속 FGI 하는 걸 보면은 경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후보로부터 나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되어서 이미 이제 계층 의식이 막 표출이 되더라고요. 자담회를 하면 내가 빌라족이다 이런 말을 막 해요. 서슴없이.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자기 어떤 계층을 표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했는데 나는 빌라족인데 나는 이제 이거 팔고 어디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애들은 더 희망이 없다. 막 이런 말을 절망이다라는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모든 메시지를 좀 경제와 관련된 걸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와이스트리트 유튜브 방송 나온 걸 봤는데 굉장히 중권 방송.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해박하다라는 느낌이 정말 확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그게 정말 대박 필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할 행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경제에 개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경제에 개입하기 위해서인데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복지 정책으로 하는 분배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경제민주화처럼 경제 영역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노동과 자본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뭐 노사정위원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젠다라든가 새로운 방법들 서구적인 모델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던져놓으면은 윤석열 후보는 뭔 말인지 모를걸요 아마. 근데 일단은 그 청약 통장을 모른다는 거에서 젊은 세대들이 일단은 마이너스 점을 엄청 많이 지금 준 상태예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래서 그런 식의 경제 중심의 접근법을 앞으로 11월, 12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과거의 진보가 노동계급의 중심의 진보라면은 현재의 진보는 어떻게 보면 좀 부르자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강남 좌파잖아요. 강남 좌파라는 게 주로 이제 셀러리맨들, 전문성들, 경제 영역에 대해서 중간층들 이런 층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이미지가 맞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식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딴 걸로 알고 많이 있어요. 땄어요. 많이 땄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간다면은 민주당 리스크 그냥 뭐
좀 많이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저는 뭐 저기 민주당의 비호감도와 또 후보가 가지는 개인적인 비호감도만 털어내면은 생각보다 결론적으로 많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실력의 차이가 워낙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윤석열의 그 민낯을 많이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 상승 효과가 또 있죠. 또 저쪽에 그 하향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게 잘 어우러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구도 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구성이 됐다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전국민 선대위로 네. 대개편을 하게 됐는데, 전국민 선대위 개편 이후에 민주당의 그 어떤 지금 좌표는 어떻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선대위를 많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유, 어떻게 100% 그렇죠. 180도 바꿀 수 바꿀 있겠어요? 수는 없죠. 그리고 의원들의 그 동력을 역시 주축으로 삼아서 이거 추동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전국민 선대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미지가 안 좋은 비호감의 이미지와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의 이미지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교집합과 차별화적인 요인을 잘 찾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포지셔닝을 잘 해나간다면 지금 이 전국민 선대위 이런 거는 표방하는 건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실제 이제 이 선대위를 돌리는 동력의 문제로서 이것만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접점을 잘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너무 이게 청년 위주로 이게 모든 게 지금 올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게 너무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도 좀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요, 결국 이제 조직, 정책, 비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조직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해주는 거고 네. 정책 부분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준다면 네. 비전 부분은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의 비전을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선대위가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막 영입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좀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을 표현하자면은 아까 우리 김용민 PD 이야기하신 것처럼 쥐어짜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연관성 있는 곳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또 새로운 인재들도 제일 그럼요. 많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추천도 해주시고 국회의원들 보고 1인 1 추천하라. 이런 것들도 한번 저는 하면서 결국은 저는 뭐 이 송영길 대표와 그 전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 지도부 예당되는 분들의 기획력의 부족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의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뭘 할지 지침을 만들어 줬어야 되거든. 그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을 안 써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리가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뭐든지 다 척척박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딱 등장을 했는데 후보가 딱 중심에 서고 후보 얼굴만 넣어야 되는데 다 주변에서 자기 얼굴만 내보내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선대위 때. 네. 이제 그 얼굴들이 싹 빠지고 시민과 유권자들이 그 옆에 딱 쓰니까 그림은 예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 좀 돌리려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박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 조직에서의 어떤 일할 사람들을 좀 뽑아 올려서 이게 실무력 있는 사람들이 후보 옆에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영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네, 그런 실무력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대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영입됐으면 하는데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리고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해서 뭐 보수 중도 말고 그건 그런 아니죠. 이념적 색채가 아니라 네. 정치에 관심 밖에 있던 영역들을 좀 서칭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입했을 때 와, 저 사람을 이럴 만한 인재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실적을 낸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 버는 일에 성공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지금 자꾸 경제에서 성공한 사람, 40대 성공한 경제, 사실 40대에서 이 정치권에 들어올 정도면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에 있어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영입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없으면 그런 단체를 옆에 세워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 그 그런 김대중 가치가 있는 대통령이 단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하셨어요. 경제단체의 대표들, 경제 네. 관련 기관들의 대표들을 많이 영입해서 꼭 비례대표를 한두 석씩 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과 함께하는 가치 중심의 어떤 작은 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이전의 민주당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정책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별 교수를 영입해서 좋은 자리에 저는 그렇죠. 찬성하지 않아요. 네. 교수도 하다못해 무슨 정치학회 회장, 뭐 행정학회 회장, 아니면 선출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이런 뭐냐면은 민주적이고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개별 아이디어는 그냥 정책 전문위원 수준으로 아이디어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수용할 때도 검증하는 훈련된 사람을 뽑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요? 제주도 이상이?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이디어는 네이버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왜 홍남기 일개 관료한테 이렇게 선출된 민주당 권력이라든지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휘둘리는가 봤더니 사실 대통령께서 별로 원하지 않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걸로 드러난 것 같아요. 괜히 그 홍남기 형한테 미안하네. 쓰레기라고 그동안 비난해 왔는데. 쉬운 이야기 하나 또 드릴게요. 예. 우리 경제 3주체가 뭐예요? 가계, 네. 기업, 네. 정부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두 개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기업과 정부는 가계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이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데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가지고 오는 어려운 숫자와 논리에 늘 항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저는 기본만 잡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호중 같은 그런 분들 경제부총리 시켜놔도 할 거예요. 박영선 장관 이런 사람들 경제부총리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후보가 후보된 이후에 당 우선권을 가진 상태에서 6, 7가지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갔던 건데 당에서 굉장히 이걸 이제 푸시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청 갈등만 야기시킨 것처럼 돼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고집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국 표현하고 대통령 마무리가 뜻이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렇죠. 이제 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상공인 그러면 연내에 윤석열 후보의 그 50조 그걸 받아서 소상공인이라도 올해 빨리 지급을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모습이 하여간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이게 후보가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큰 돈을 지급을 하자는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죠. 그 손실보상법이 실제로는 16%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법의 허술함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참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한국 사회 진보와 보수의 계급 분석의 구성에 있어서의 자영업자들이 가지는 또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편적 복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 때문에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패착들은 분명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4.7보선 저는 뭐 그걸 지급했으면 이겼다기보다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심판하자,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 정서를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방역 국면에서 네. 아니 정부가 광만 팔았지 사실 이 때문에 희생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쵸. 그 고충은 제대로 보상해 주지도 않았던 터였다고요. 이런 와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도 지급했다면은 아마 그분들의 정말 절박했던 상황들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숨 쉴 수 있는 국면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니 정부는 K-방역에서 자랑만 했고 실상은 이에 상응하는 무언가 보상책 같은 것들 판로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딱지가 난 것이 거기다 LH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4.7 보궐선거를 몰패하다시피 했다라는 게 제 진단인데 맞습니다. 기재부가 하는 건요, 거시경제의 수치 관리만 하지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탁상공론이라는 거고요. 저는 경제제가 뭐 담당자였다면은 이 시점에 안정적인 폐업 정책도 만들어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거 필요하죠. 폐업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 아니에요? 출구 전략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폐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봉급생활자로 전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도 열어주고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기재부가 무슨 기획을 합니까? 기획 안 하죠. 재정만 하잖아요. 재정 갖고 뭐 이리저리 쪼개는 것만 하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은 이제 한 수를 이제 접은 상황이긴 한데 대선 앞두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때는 좀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열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는 사실 그 시장마다 특히 전통시장마다 이재명 후보가 가면은 뭐 민주당 실력으로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막 뜨거운 환호와 지지 막 그냥 붙잡고 우시는 어머니도 계셨고요. 그걸 민주당이 동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쪽 당은 좀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히 오리지널, 생, 라이브
하이브 민중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제 민중주의자, 좋은 의미의 민중주의자 의미에서 포퓰리스트가 아닌 네.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시장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행정력을 경험도 못 해본 분들, 뭐 부산, 울산, 충청도, 대전 뭐 이런 분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확실히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한테 잘해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더 절박하죠. 우리 좀 우리의 살려달라. 어떤- 우리 그렇죠. 살려달라 그거더라고. 우리의 고충을 또 헤아릴 그렇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요. 네. 이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민주당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거 보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 또 가능성이 가능한 기반인 기능성 이런 것들이 갖는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시장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일단 저는 이제 충청권에서의 그 환호를 보면서 이 충청 지역에 대한 왜 충청 지역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환호가 높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왜 아직도 잘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충청권에서 높은 건지. 근데 소상공인 외에도 약간 이제 삶이 조금 팍팍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들의 삶을 알 거다 이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호감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저 사람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알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의 뜨거운 호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와 좀 삶 자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차별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민주당 후보나 저 국민의힘 후보나 저 비슷비슷한 상류층들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똑같은 상류층이면 국민의힘을 찍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은 좀 더 유능해 보인다는 이미지도 있고요. 네. 경제를 좀 안다는 이미지도 있고 다 물론 허상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번 민주당 후보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은 흑수저 출신에다가 게다가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 지켜준다는 어떤 이미지도 강하고요. 저는 이것이 이재명의 진정한 어떤 경쟁력이자 승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옛날에 나왔던 내가 바로 민중이다 이제 이런 표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초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같은데 이게 큰 표는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민중주의가 큰 표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조직화되어 있거나 파급력이 영향력이 큰 집단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아 그래요? 이제는 아닙니다. 결국 셀러리맨들입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셀러리맨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치. 분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뿜어져야지만이 확장성이 있는데 다만 이 시장에서의 민중주의자로서 호응을 받는 건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이익관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의론적 관점도 존재하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모두 안아야 된다. 또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 출신이라는 정의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셀러리맨들까지 다시 파급시키는 그런 또 단계도 또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용민 TV가 입주해 있는 이 대마시안 건물에서 주변이 다 이 셀러리맨들이 그쵸. 사실 일터로 삼는 곳인데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옆에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은 부동산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죠. 예, 그래서 사실 그때 4.7 보궐선거 전주에 제가 아주 실감을 했는데 야 이번 선거 이긴다면은 내가 옆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건 좀 특수한 경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다수민심을 대변하는 걸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런 데 오셔야 돼요. 산업단지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후보가 산업단지 가셔야 돼요. 산업단지에 청장년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 그쵸. 그런 곳에 가셔야 돼요. 구로 디지털 그쵸, 단지라든지 이런- 예, 이런 곳에 많이 오셔서 애완 듣고 또 해법 제시하고 시장 일정이 예. 사실 편합니다. 그림 내기도 좋고. 그렇죠. 그림 내기 좋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시장 일정 표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데 와서 젊은이 특히 그 셀러리맨들하고 카페에서 함께 그렇죠. 또 구내식당에서 식사가 그렇죠. 그런 거 이런 하셔야 그림은 더 효율적.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로나 없어지면은 공단 지역이나 이런 쪽에 동호회 활동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그런 데 가신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생쇼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는 것은 바늘통이 아니라 바느통의 독일 전통 크리스마스 빵 슈톨렌. 아이고, 독일 크리스마스. 전통 빵인가요? 네, 크리스마스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칠면조. 칠면조는 추수감사 아, 그렇구나. 그 시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그냥 뭐 케이크 사들고 가죠. 그렇죠. 한국 케이크. 사람 예. 집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중에는 슈톨렌은
독일식 과일 케이크입니다. 건포도와 절인 과일, 그리고 아몬드, 계피, 넌맥, 호두의 일종인데 넌맥 등을 넣고 구운 맛있는데요? 빵에 버터를 바른 다음 슈거 파우더를 뿌려서 완성합니다. 슈거 파우더. 이게 왠지 눈 같아요. 네. 일단 건강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슈톨레는 일반 케이크와는 많이 다릅니다. 1년 전부터 절인 과일과 견과류, 아몬드 가루로 만든 달콤한 마지펜이 한데 어우러져서 달콤함과 고소함, 향긋함이 일품입니다. 슈톨레는 숙성시킬수록 더욱 맛있습니다. 가운데부터 얇게 1cm 두께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안 드실 때는 이제 분리된 덩어리를 붙여야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보관이 돼서 좋습니다. 보통 슈톨레는 가격이 비싼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고급인데다 절임 및 숙성 시간이 길어서 제작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3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김용민닷컴은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숙성시킨 독일 전통 슈톨렌이 단돈 19,800원. 2만 원도 안 됩니다. 네, 배송비는 완전 무료고요. 자, 이번 겨울에는 김용민닷컴에서 독일식 슈톨렌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맛있네요. 저 혹시 커피 한 잔 안 됩니까?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커피로만 맛있겠어. 생긴 거는 이렇게 안 달게 생겼잖아요. 근데 달짝지근하니 맛있네요. 이게 독일 전통 빵. 그런가 봐요. 그래요. 독일 가고 싶네. 맛있다. 독일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본 독일은 나라는 겨울에 추워요. 어디 가보셨어요? 프랑스하고 영국 두 나라만 가봤습니다. 유럽은. 독일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죠. 진짜 선진국이에요. 영국은 한국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못 산다는 느낌이 들고 프랑스는 시골 가면 선진국들은 시골이 잘 살아요. 시골이 잘 살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회의 어떤 민낯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계층을 보면 된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행복하면 그 나라는 국격이 있는 나라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공기업을 이전한 유럽 혁신 도시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보면 정말 부러워요. 도시의 녹지율이 80%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하고 다국적 기업의 유럽 지사들 막 배치되어 있고 이런 도시들을 파리에서 뭐 700km, 800km 떨어진 곳에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 대기업이 본사가 딱 하나 있어요. 소니 아니에요? 아니요, 손이 아니고,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대기업 본사가 대부분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독일은. 우리처럼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독일의 방송도 공영방송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서울에서 하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부산에서 하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역 방송이 서울의 중계소가 아니야. 명실상부한 n분의 1 방송이 되는 거죠. 우린 지방 방송에만 있으면 지방 방송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미넨이 슈투가르트가 베를린보다 잘 살거든요. 소득이 높거든. 뭐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도 사실 서울 집중화의 소산 그렇죠. 아닙니까? 집중화 탓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치 해야죠. 공기업이나 이런 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그 주장을 합니다만 수도권 집중화가 된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극 발전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공단을 서울로 지정하고 정부가 고속도로나 철도를 서울로 연결시켜버리고 그쵸. 이러니까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시방 같은 경우에는 저고가 정책을 해요. 농수산물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려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줘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농수산물 가격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이 같이 되니까 서울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지방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착취까지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수도권 원액 구조의 발전 전략이었거든요. 그걸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역으로 다시 분산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울을 위해서 그렇게 농촌을 희생시켰군요. 희생시켰죠. 네. 아하.